네, 그래서 법 안에서 총 3개, 다시 사법하고 일반법하고 그 다음에 그냥 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법이라는 관계는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그래서 반대로 되는 말이 이제 공법이라고 했었고요. 그 사인 간의 관계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법률 관계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요 법률 관계라는 말이 이제 사인 간의 관계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법률 관계가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발생한다고 했었냐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가를 하자면 권리랑 의무가 발생하는 순간 권리와 의무는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죠. 그래서 쌍무계약이 쌍무냐 아니면 그냥 편무냐. 그래서 쌍무면은 이제 권리와 의무가 당사자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둘 다 생기는 거고, 편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중에 한 명한테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한테만, 한 명은 권리, 한 명은 의무만 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얘는 왜 왔다 갔다리 할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법률 강의는 움직이질 않았는데, 네, 그냥 여기 프린트 보면서 하실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어떤 법률 관계가 이제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권리 변동이다. 거기 안에서 이제 권리 파트를 우리가 특히나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파트가 나타나는 거고 그 권리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 변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권리 변동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권리 변동이라는 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와 모습. 그래서 솔직히 앞에 나온 이제 법률 관계니 원인이 의문이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 거의 나오지도 않고요. 이제 거의 여기 이제 권리 변동 부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을 보시면요, 이 권리 변동은 크게 원인, 결과, 모습이 있는데요. 이거를 따로 뭐 거기 그 노트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좀 나눴거든요. 근데 권리 변동의 원인은 일단 법률 요건이고요. 결과가 이제 법률 효과입니다. 좀 더 큰 틀로 나눠보자면 이 법률 요건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요건 안에서 또 당사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으로 나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뭔가 이걸 도식화시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이 법률 요건이고요. 법률 요건의 또 원인이 뭐예요? 성립 요건인 거예요. 그 결과가 다시 효력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법률 요건, 결과가 법률 효과고요. 법률 요건 안에서의 원인이 성립 요건, 결과가 효력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사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자체가, 즉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법률 요건의 종류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은 종류가 되는 거고요. 얘네 둘 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법률 요건의 종류인 거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은 얘네 둘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약간 분리를 이렇게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 요건의 종류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다 이 요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추고 나서 그래야 효력 요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틀을 먼저 보면 권리 변동, 그래서 이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결과가 법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운 건 사실 이 모습부터 배워요. 그래서 약간 이게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배운 건 이제 요거 배우시고 법률 관계 배우고 권리 변동 배우고 거기에서 이제 모습을 배웁니다. 그래서 모습에는 이제 발생과 변경과 소멸이 있다.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라는 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발생의 형태, 변경의 형태, 소멸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 형태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고요. 승계 취득 안에는 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 안에는 또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뭐 이전적 승계랑 설정적 승계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그 승계라는 거는 원래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는 전 주인이, 이전적 승계라는 건 전체 다 넘어가는 거고 설정적 승계는 전 주인한테 일부 남아있고 몇몇 개만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뭐 생각하라고 했냐면 저당권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당권 같은 경우는 처분 권한만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적 승계 안에서는 이제 특정 승계랑 포괄 승계가 있는데요. 특정 승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든 재산 중에서 몇 개만 넘어가는 거고, 포괄 승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다. 그래서 포괄 승계의 대표적 예시는 상속밖에 없어요. 상속이나 증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포괄 승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경 부분을 보시면, 변경에는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았는데 주체의 변경과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주체의 변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매매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게 이제 주체의 변경이었고, 내용의 변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그 전세권 같은 게 기간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전세금이 바뀐다던가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그다음 작용의 변경은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셨는데 오늘 약간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 중에 제가 좀 더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다음 소멸 부분은 보시면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이 나오는데, 이것도 오늘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절대적 소멸 부분이 오늘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 소멸이라는 건 이것도 매매죠. 말 그대로 나한테만 없어지는 거지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절대적 소멸은 뭐냐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멸실, 아예 없어지는, 건물 자체가 다 불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예시가 뭐가 있는 건 지금 당장 모르셔도 일단 요 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라고 했을 때 권리 변동에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 뭘 문제를 풀든 말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뭔지 모르셔도 일단 이걸 외워두셔야 나중에 기본과정 갔을 때 아, 이거는 무슨 예시가 있고, 왜냐면 예시를 사실 기억해야 이게 뭔 내용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이 당장 지금 예시까지 기억하기엔 좀 내용이 많으니까 지금 일단 이 표를 기억하시는 게 좀 먼저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표를 기억하는 걸 일단 좀 기본으로 둘게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모습이 발생, 변경, 소멸이 있다. 그 안에 이렇게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꼭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다시 그래서 이제 컴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 변동 안에는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라는 건 법률 요건이고요. 결과라는 건 법률 효과입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 부분이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법률 요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에는 법률 요건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뭐가 해야 되냐면 성립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효력 요건도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립 요건이 충족이 되냐 효력 요건이 충족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하자면 성립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 성립 요건이 여기죠. 여기 성립 요건이 이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여기가 이제 성립 요건인데 성립 요건이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럼 뭐죠? 불성립이라 그랬죠. 그리고 효력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근데 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이 모든 문제들은 다 이게 이제 종류가 법률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가 이제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우리가 법률의 행위라고 분류를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의 규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의 행위에는 우리가 요거까지 배웠거든요. 계약과 단독행위와 합동행위가 있다 라는 것까지 배우셨어요. 그리고 계약 안에서도 이제 쌍방향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냐 상대방이 없는 계약, 이것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의 예시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기억을 못 하셔도 최소한 법률행위 안에는 계약과 단독행위와 합동행위가 있다는 것까지는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기본 과정에 가서 법률행위 안에는 계약과 단독행위와 합동행위가 여러분들 있거든요. 이것까지 안 해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예시를 이제 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시만 해도 엄청 많아서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이제 막 그때 배우셨잖아요. 입증 책임이 어디 있냐 이런 걸 하는 게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과정에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안에는 계약과 단독행위 합동이다. 이것도 지문 하나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이다. 이거 하나로도 이제 지문이 구성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는 게 이제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없는 게 법률의 규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를 들면 뭐라고도 얘기를 했었냐면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게 이제 법률행위다 라고 이제 문제로도 뭐 이렇게 지문에 구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법률 요건 보시면요. 법률 요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이제 당사자와 의사표시와 목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없거나 혹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혹은 목적이 없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성립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당사자 안에는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일단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능력만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은 되게 판사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문제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같은 경우 어쨌든 권리 능력은 권리 무능력자다라는 문제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권리 무능력자면 뭐가 되죠? 무효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권리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면 무효고요. 의사 능력은 무효죠. 근데 의사 무능력자에 누가 있냐면 유아나 정신병자나 만취자가 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자는 행위 무능력자는 취소죠. 취소고 행위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의사표시에는 비진의 표시와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인데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당사자 부분은 거의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거 말고도 그 뒤에 가시면은 그냥 약간 좀 곁다리 문제로 많이 나오고 요런 데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 한 문제를 내기에는 좀 문제가 약간 부실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이 의사표시 부분은 문제가 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는 꼭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유효 또는 무효고요.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무효고 차고는 우리가 취소할 수 있죠. 그다음 사기나 강박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까지 했었냐면 무효나 취소의 상대방, 무효나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이런 것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무효나 취소를 누가 할 수 있냐, 무효나 취소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효랑 취소를 비교하는 거 언제 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기억을 못 하셔도 일단 최소한 지금은 요게 당장 유효나 무효가 뭐다라는 것까지만 지금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목적 같은 경우는 일단 확가적수가 있었죠.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그다음 사회적 타당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어쨌든 간에 충족하지 못하면 다 무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법 부분 보시면요. 이걸 좀 외우는 걸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말반에 좀 파릇파릇한 20대, 30대 분들하고 했는데도 외우는 거를 힘들어 하셔가지고 같이 일단은 외워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법이 끝났어요. 네,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국회법이 끝났기 때문에 국회법을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무리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민법, 공법이 항상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합니다. 학계로는 요번에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좀 시기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계산은 여러 번 하다 보면 다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안 괜찮아져요. 안 해오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안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더 문제지 그거는 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에 좀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희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다 계획이에요. 계획만 일단 써놓은 거거든요. 이용까지 쓰려고 했는데 이용까지 썼다가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터지실 것 같아서 일단 요거는 다 계획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까지만 얘가 일단 완전 맛이 갔네요. 어쨌든 계획까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계획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높은 게 이제 광역 도시 계획입니다. 그 밑에가 도시군 기본 계획이죠. 그 밑에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둘이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두 개는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크게 5개까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용도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도 지구. 그 다음에 밑에가 용도 구역 이렇게 있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반시설. 근데 그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뭐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사업화시킨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제가 약간 스토리를 어제 만들어 드렸는데 원래는 사실 여기가 도시 용도 지역이 가장 메인이잖아요. 이 용도 지역은 제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겹쳐서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용도 지역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셨겠지만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는 주거해, 여기는 상업해, 여기는 공업해 이런 거를 지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국토는 엄청 넓고 거기를 이렇게 짓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보완한 게 누구냐면 용도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국토를 대충 이렇게 잘라놓은 게 용도 지역이에요. 거기다 이제 중복으로 지정하는 게 누구죠? 용도 지구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부족하다. 그래서 완전 다 막 갖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는 어떤 차이냐면 용도 지역은 약간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빈틈을 메워주는 거고요. 용도 구역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재난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빨라요. 왜냐면 용도 구역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가와 조정 구역 아니면은 수산자원 보호 약간 뭔가 보호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뭔가 자연을 보호한다든지 약간 이런 거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용도 구역 같은 경우는 뭔가 개발을 해라 마라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보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뭐 해라 마라 이런 느낌이라면 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보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결국엔 국토를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고 용도구역 같은 경우 그것까지 다 보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하다 보면 국토가 어느 정도 다 채워집니다. 싹 다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냥 다 채워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돈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가장 돈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도로입니다. 도로가 돈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도로도 돈이 되는 도로가 있고 돈이 안 되는 도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강남순환도로 있잖아요. 그냥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짓지 말라 해도 짓거든요. 근데 꼭 돈이 안 되는 도로들은 지으라고 해도 안 짓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이 되는 거는 사람들이 짓지 말라 해도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어차피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시설들을 우리가 일단 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 일단 지어라, 그러니까 야 여기다가 주거해, 여기다가 상업해 이런 걸 다 지어놨으면 일단 사람들이 최소한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시설을 지으려고 봤더니 돈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시설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붙여놨어요. 근데 돈이 안 되는 건 사람들이 안 지니까 자 이런 건 국가가 하겠다라고 한 거를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뭐라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간 돈이 안 되는 거죠. 국가가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를 잡아놨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도시를 개발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개발이 또 안 되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개발을 해야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혹은 서울 같은 경우도 도시 개발을 할 때 국가가 나서서 개발하고 야 민간 너는 여기는 하지만 여긴 내가 할 거야 이런 것들 이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도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몇십 년이 지나 보면 정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이런 약간 그 스토리가 있는 건데 이걸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달달달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비 사업이 있는 거고 이렇게 대규모 단위로 정비 사업을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로 조그만하게 단위로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정의가 뭐였어요? 우리가 서울특별시, 특별시, 광역시 얘네들 시 또는 군 얘네들의 일부만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의 수립지역의 일부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시군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전체로 다 할 거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다르려면 차이점을 둘 거면 일부만 해야지. 아닐 거면 개발 사업을 하면 되지. 뭐하러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일부라고 우리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어떤 스토리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떤 구역을 나눠서 자 이거 해 마라 자 여기는 이렇게 해라 여기는 내가 보호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개발할 건데 여긴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자 몇십 년 지났어요 그럼 정비해야죠 정비사업 자 여기 조그만한 거니까 이건 니네가 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이제 계획 파트예요. 계획 파트. 그 중에서 이제 계획 파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용도 지역이었죠. 용도 지역 중에서는 크게 4개였어요.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제 이제 저번 주에 너무 외우는 걸 힘들어하시길래 좀 약간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이거 약간 제가 외울 때 처음에 썼던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우리가 용도 지역 하면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외우는데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지역을 생각하시면 도시지역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주거지역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사는 데가 지금 도시지역이잖아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사는데 어쨌든 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안 벌면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버는 데는 우리가 일단은 돈을 벌어야 돼요라고 하니까 자꾸 상업지역 얘기하시는데 상업지역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상업지역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공장에 노동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는 공장으로 노동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노동자라 생각하시면 공장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이고 우리가 일하는 데는 이제 공장이에요. 그래서 공장지역 같은 경우 공업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고 일하는 데는 어디예요? 공업지역이에요. 근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밤에 뭐 하죠? 술을 마시러 가요. 술 마시러 가는 데가 어디죠?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한 주말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힐링이 필요해요. 힐링에 주말에 어디 나가요? 항상? 약간 가평이나 이런 데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멀리 나가시면 안 돼요. 또 어디 놀러 가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강화도가 좋다고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좀 이따 또 멀리 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멀리 가시면 안 되니까 적당히 멀리 약간 가평 정도만 가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녹지 지역 정도 가야 됩니다. 혹은 이제 여기 서울 숲을 간다던가 이런 약간 갔다가 공원 가신다고 생각하셔서 녹지 지역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주거 지역, 우리가 일하러 가는 공업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밤에 술 마시러 가죠. 그래서 상업 지역,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가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 지역. 이게 이제 도시 지역 안에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이 끝났잖아요. 도시지역 끝나면 이제 관리지역이 있어요. 관리지역은 뭐냐면 이제 도시지역이 이제 끝났으면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지역을 할 때는 이거 관리지역을 저는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것도 이게 제가 그러니까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때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만들었어요. 이거 그냥 뺄게요. 그래서 관리지역을 이거 만든 이유가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좀 어이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게 공법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외웠었냐면 관리라는 건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었냐면은 이제 계획 관리잖아요. 계획이라는 건 누가 하는 그 사람 중에서도 사람 몸 중에서도 뭐가 한다고 생각했냐면 저는 머리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획 관리는 뭐냐면 머리가 한다. 그리고 생산 관리. 생산은 뭐가 해요? 손이 하죠. 그래서 저는 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을 해야 돼요. 뭔가 아껴야 되죠. 그럼 아끼는 거는 누가 하죠? 마음이 합니다. 그쵸.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느낌이 오죠?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면 이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통합니다. 이 스토리라인으로 다 통해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할 때는 관리는 사람이 한다. 왜냐면은 이게 다 라인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용도 지역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어디다가 들어갈지 파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 나는 지금 도시지역에 살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들어갔어요. 지금 저 주거죠? 저 주거지역에 살고 있어요. 일을 어디로 가요? 공장에 가요. 그다음 밤에는 어디로 가요? 술 마시러 상업지역에 가요. 그리고 밤에 그쵸? 그쵸? 밤에는 술 마시러 가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녹지 지역에 가죠.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관리를 하러 가냐면은 일단 머리로 계획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생산 관리를 하고 마음으로 보정 관리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도시 지역 관리 지역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일상이 너무 지쳐요. 그럼 가끔 이제 멀리 나가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주말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휴가를 내고 멀리 나가야 돼요. 근데 휴가를 내고 멀리 나가다 보면 전 뭐가 생각나냐면은 옛날에 그 초등학생 때는 항상 꼭 수련회인가? 이게 뭐라 그러죠? 6학년 때 그 수학여행? 수학여행으로 꼭 어딜 가냐면요. 그 통일전망대? 이런 데를 가더라고요. 꼭 통일전망대 이런 데를 가요. 꼭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 약간 그런 데 38선 보이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더라고요. 꼭 거길 가셔야 돼요. 근데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거길 가셔야 돼요. 왜 거길 가셔야 되냐면은 38선을 딱 가면은 뭐가 보이냐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은 이제 북한이 보이잖아요. 북한을 딱 보시면은 다 뭐밖에 없냐면 숲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그래서 숲밖에 없고 거기는 얼마나 개발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개발을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거기 뒤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숲밖에 안 보이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보존이 엄청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 참 보존이 잘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자연 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무조건 외우셔야지 아니면은 그래서 용도 지역은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간편하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이런 스토리라인을 만드시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런 스토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별의별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스토리가 없어요. 이건 제가 만들고 싶었는데 이거는 만든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용도 지구가 있는데 용도 지구는 뭐냐면 경보복개 고추 방방특이었죠. 이거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용도 지구는 경보복개 고추 방방특.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경은 이제 경관지구. 보호지구는 말 그대로 보라는 건 보호지구죠. 그다음에 복이라는 건 복합용도지구, 그다음에 개라는 건 개발지능지구, 고도지구, 그다음 취락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죠. 그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뭐 완화가 뭔지 정도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완화가 뭔지 모르셔도 일단은 경보국계고치 방방특위 용도지구에 있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아셔도 충분합니다. 용도 구역 같은 경우는 개도시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뭐 굳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굳이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좀 어이가 없긴 하는데 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여기서 가져온 건 아니고 개도시 수입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개도시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 개도시가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개도시라는 거를 이제 저는 약간 평화로운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약간 저는 뭐를 떠올리면 약간 캐나다에 뭔가 좀 넓은 약간 평야가 떠오르고 거기에 강아지들이 정말 이렇게 놀고 있는 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왜냐면 그 개도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 그래서 그걸 약간 평화롭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용도고요. 근데 강아지를 약간 풀어놓으면 꼭 그런 약간 구역 같은 데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강아지를 약간 산책을 시키면 꼭 그런 약간 이런 막 풀 같은 데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공원에 막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꾸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보면은 강아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럼 강아지를 떠오르면은 이제 개들이 모여있는 개도시가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그 개를 저는 강아지를 그냥 사온 게 아니라 어디서 데려온 거냐면 수입해온 겁니다. 왜냐면은 개도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캐나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입해온 겁니다. 그래서 개도시 수입해온 거예요. 너무나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도시 수입이라고 해놓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아짰다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개도시 수입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개가 뭔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개가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도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것도 아까 저번에 보니까는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하고 또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게 또 달라요.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예시를 들었냐면 개도시를 하면은 제가 강아지를 어디다 풀어놨다고 그랬어요? 공원에다 풀어놨다고 그랬죠. 제가 이 스토리를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강아지를 어디다 풀어놨어요? 공원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시는 어디예요? 자연공원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개도시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북한은 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북한에는 공원이 없어요. 북한은 그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건 없어요. 북한에는. 그래서 환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요. 시는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그 다음에 입은 입지규제 취소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끝나고 제가 조금 쉬는 시간에 외우셔야 됩니다.